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제30회 이론 평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여러분이 풀어보셨는데 한번 정답도 맞춰보시고 몇 개 맞았는지 채점도 해보세요.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연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선자 돌림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선자 돌림. 발생은 미자 돌림. 근데 전부 다 선자 돌림이네. 1, 2, 3, 4가. 그런데 이 선수금 이건 아니잖아요. 선수금. 예. 선수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의 이연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수금, 선급금이 나왔으면 수익 비용의 결산 수정 분계인 이연과 전혀 관계 없으니까 2번은 탈락. 근데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2번이네요. 바로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뭐냐? 선급 임차료를 자산으로, 임차료가 뭐예요? 비용이죠?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선수 임대료를 부채로 계상하였다. 임대료가 뭐예요? 수익이죠. 이건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급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보험료가 뭐예요? 비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용의 이연. 네, 그래서 1번과 4번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되고 3번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이요, 임차료는 비용이요, 보험료는 비용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없죠. 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을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2번의 선수금은 계약금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분 총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부담금으로 하여 외부에 적립하고 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70%는 기말 현재 납부하였고 나머지 30%는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할 예정이다. 당기말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결산분계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퇴직연금제도가 뭐냐면 회사가 말이죠. 직원들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결산할 때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회계상으로는 부채를 설정을 해놨지만 막상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못 주게 되면, 돈이 없어도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퇴직금을 미리 저축을 해두는 그런 개념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2020년도부터는 모든 기업이 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텐데 그 법이 지금 연기가 될런지 시행이 될런지는 이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나온 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확정기여형이라는 연금은 어떤 연금이냐면은 연금을 근로자가 운영한다.
회사는 불입 시 비용 처리한다. 자, 확정 기여형 연금에 우리 회사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 연금을 가입을 해두면은, 가입을 하면 운영은 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회사는 불입해주고 끝. 그러면 회사는 불입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이번에 금년에 여기서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가 납부해야 될 퇴직연금이 있는데 70%는 납부했고 30%는 다음 연도에 납부할 거래요.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원래 1년분 총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적립해야 되는데, 그 외부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될 수가 있고 은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의 70%만 납부했어요. 그러면 100원 중에서 70원만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퇴직급여는 100원, 대변에 납부했으니까 현금으로 납부했다 치고 70원은 납부했대요. 나머지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부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되고요. 자산은 감소할 거고요. 불입한 만큼.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30%는 불입을 못했네.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답을 찾아놓고 두 번째 방법인 확정 급여형을 설명드릴게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산 증가 없죠. 자산이 감소하지. 1번이 답이네요. 2번 부채 증가 있죠? 미지급금 30원. 자본 감소 있습니다. 선생님, 자본 감소가 왜 있죠? 비용이 발생하면은요. 잘 보세요.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기말 자본도 같이 감소해요. 그래서 자본이라 하는 것은 기말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말 자본은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감소하게 돼 있고요. 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회계상에는 자본 개정 과목이 없어. 그래서 답이 3번이겠다. 아닙니다. 왜 자본 감소가 있다고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자본 감소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줄어든 것만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손익계정 마감할 때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전부 손익집합계정에 가가지고 그 차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대체되죠. 자본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았습니다. 4번 비용 발생 여기 있죠? 비용 발생 100원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산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 2번 문제 여러분 못 맞췄을 거예요 아마. 왜?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하나 더 이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을 회사가 운영합니다. 회사는 불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거니까. 근데 왜 퇴직금이 회사 거지?
직원이 나갈 때 이 연금에서 찾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직원이 나갈 때. 그러니까 직원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예금을 하나 넣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회사 거예요. 회사 거. 그래서 회사는 이걸 자산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만약에 100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100원. 대변에 현금으로 70원은 납부했다. 70원.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연말 현재 납입 못했다. 미지급 금 30원. 이건 똑같아. 확정급여형은 말이죠. 비용이 발생했나요? 없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산이 증가한 것.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노트에 해놔야 돼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회계처리 방법. 요거 여러분 책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 있었나요 이거? 우리 앞에 이론 공부할 때 이거 있었습니까? 기억나요? 있었어? 없었던 것 같죠? 다 적어놨습니까? 다음에 3번 문제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여러분 영업이익이 뭐뭐까지죠?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죠. 자, 그러면 보험료, 판매관리비, 임차료, 판매관리비, 잡손실, 요거다, 요거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접대비, 판매관리비.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군요. 그렇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 관계가 없어요.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무형자산과 관련한 지출액 중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얼마일까? 이랬습니다.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판단 여러분 하셨어요? 네.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연구는 개발하고 달라요. 무형자산이 되려면요, 개발 단계이어야 돼요. 개발 단계. 우리가 여러분이 연구와 개발이 뭐냐면요, 우리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한참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다가 이거야 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요. 이걸 만들어야지. 그게 개발이에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이거는 비용. 다음에 두 번째, 제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30만 원이다. 이 중 10만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네, 개발 단계에 지출했다 하더라도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산 인식 요건이 뭐예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독립적이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되고, 한 가지가 뭐였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무형자산의 경우는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이기 때문에 좀 더 인식해야 될 조건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업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통제 가능성. 자, 그래서 10만 원은 빼야 돼요. 비용이에요. 10만 원은. 그래서 비용은 얼마예요? 이 50만 원하고 10만 원, 60만 원이 비용입니다. 60만 원이. 그러면 자산은 얼마예요? 20만 원이 자산이죠. 개발비, 무형자산.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2019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냐? 네, 매출 채권을 물어봤네요. 12월 31일 현재니까 기말 매출 채권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초가 60만 원인데요. 매출 채권 회수를 130만 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30만 원 있으면 이거는 매출 채권 아니죠?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40만 원이래. 그러면 이거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을 더한 것이 이게 140만 원이에요. 요 140만 원이 우리 회사에 뭐가 돼요? 매출액이 되죠. 이게 매출액. 이게 매출액입니다. 이 140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매출한 것이 30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외상으로 매출한 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매출 채권이 발생한 게 100, 여기서 30만 원 빼면 현금 매출 30만 원 빼면 110만 원은 외상으로 매출한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금년에 기초 매출 채권이 60만 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110만 원 외상으로 팔았어요. 거기서 2019년 중에 회수한 채권이 130입니다. 그러면은 170에서 130을 빼면 되죠. 이 두 개 더하면 170이니까 거기서 회수한 거 130 빼면 40만 원. 2번이 기말 매출 채권이죠. 그렇게 구했나요? 네, 5번도 좀 꼬아서 문제를 냈고요. 아까 지금까지 우리 푸른 것 중에서 여러분 2번 좀 공부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5번도 쉽긴 쉬운데 좀 꼬아놨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6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자본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낸다. 맞았죠.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거 틀렸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식 발행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난 것이 이익잉여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것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 초과금액이 계정 과목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기억나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여러분,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뭘로 분류됩니까? 자본잉여금. 그렇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다음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어디 요거 한번 답을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아연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연 씨. 자,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4번이요. 감가상각은 기말 현재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절차다. 아, 틀렸죠. 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예, 감가상각은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가격을 기간별로 비용을 안분해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죠.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니까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소형 승용차를 샀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단기의 비용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승용차를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은 한 1년에 200만 원씩 비용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공정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4번 틀렸어. 자, 1, 2, 3번은 맞았는데 혹시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었나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 내역이다.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네, 이런 거 매출원가 나오면은 이렇게 딱 보니까 기말재고, 기초재고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지 공백에다가 T자를 하나 그려라. 시험지 공백에다가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이걸 상품 계정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자 그랬죠. 기초 5만원 차변에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75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입니까? 17만원. 근데 그 외에 여러가지 또 항목이 많아요. 매입 할인,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아하, 이거는 여기다 더해야 되고, 매입 운임은 할인하고 매입 환출 애누리 요 두 개는 빼야 되고, 맞죠? 빼야 될 것과 더해야 될 것이 있네요. 그죠? 운임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운임을 2만원을 더해 놓고, 그리고 빼야 될 건 할인하고 15,000원과 환출과 애누리 85,000원은 마이너스 빼야 돼. 그러면 차변합계가 얼마냐? 차변합계를 얼마냐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 나온다 이거. 73만 5천원. 그러면 대변도 똑같이 73만 5천원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가 얼마가 돼야 돼요? 73만 5천원에서 빼기 여기 있는 기말 이걸 빼면 56만 5천원이 매출원가가 되어야 한다. 계산기를 써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56만 5천원이 보기에 있나요? 네, 3번이 답이었네요.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시험지 여기 밑에 공백 많이 있죠? T자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딱 하면 돼요. 다들 그렇게 구했나요? 다음 9번째 문제. 다음 중 결산 분계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말 현재 기중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 발생했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 발생했어요.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두 개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자, 위에 있는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밑에 있는 평가 이익은 자본이에요.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포손. 예, 너무 길어서 줄여서 썼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그러면 보기에서 1번 자산이 20만원 감소한다. 1번이 답이네. 아니다. 자산. 그렇지. 자, 자산이 감소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손실이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여기 자산 감소. 저는 비용만 봤는데 요거 자산이 어떻게 해요? 50만원 감소할 거 아니에요. 요 손실 발생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서 30만원
이익이 발생했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도 자산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산 감소 50에다가 여기서 자산 증가 30이니까 감소죠. 자산이 20만 원만 감소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위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이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돼서 50만 원 자산 감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본 증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자산 증가. 그래서 자산 감소가 20만 원이다. 이건 맞았다 이거. 다음에 2번 영업이익은 50만 원 감소한다. 영업이익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업이익은. 왜냐? 영업이익까지 영향을 주려면 판매관리비까지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데 요 50만 원이 평가손실 50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영업이익 비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 3번 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30만 원 증가한다. 그렇죠? 여기 30만 원 대변에서 자본 증가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4번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50만 원 감소한다. 그렇죠. 여기 영업의 비용 5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감소하죠. 네, 따라서 2번 확실히 해당하지 않는다. 네, 9번은 2번이었어요.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와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분량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측정, 요약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2번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설계,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주주에게 있다. 주주가 왜 그런 의무가 있어?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회계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자에게. 주주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경영자가 그 회계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그러면 4번은요. 회사가 사용하는 전표 시스템을 내부 통제의 일환이다. 그렇죠. 우리 회사 업무 자체가 내부 통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그래서 3번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된지 아시죠?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경영자에게. 쉽게 말해서 사장님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영세율과 관련된 건데 서정인씨 이건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수출은 소비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하니까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이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에요. 11번은 1번이 답이죠. 다음에 12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는데 누군가 잘못 설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예슬 씨 누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지혜. 자, 지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등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사업자별 과세. 그걸 신청을 해서 하면.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 예,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가 그런 제도가 있죠. 신고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혜가 틀렸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 맞았어요. 다음에 13번은 보기가 되게 길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맞았죠?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이내에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징수합니다. 그냥 사무실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을 징수한다 그래요. 고지서가 오면 그걸 납부하면 돼요. 어떻게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어떻게 고지를 할까요? 예, 여기서 말한 대로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분의 1, 애정 신고니까 3개월이니까 반절을 딱 징수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납부하면 돼. 그런데 도저히 납부할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는 우리 회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영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전 과세 기간에 100억 원어치를 매출을 해가지고 부가세 매출세액을 10억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직전 과세 기간이 아닌 현 과세 기간에는 우리가 한 3개월을 휴업을 했어요. 직전 과세 기간에 너무나 장사를 심하게 해가지고 전부 지쳐가지고 그냥 3개월 영업을 쉬었습니다. 휴업.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직전 과세 기간에 100억을 팔아가지고 매출세액이 10억이었으니까 이번에 애정신고 때 5억 부가가치세 내라 하고 절반. 그런데 우리는 3개월 휴업했는데 장사한 게 거의 없어요. 5억은커녕 5천만 원도 될까 말까 해. 그러면 그 5억을 내야 됩니까? 고지서 나온 대로? 안 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고 신고 납부하면 돼요. 개인 사업자도 직전 과세 기간에 하고 현 과세 기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 그러면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도 그러면 신고 납부할게요 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예요? 징수예요.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만 내고 복잡한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3번 개인 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이게 지금 그게 나오네. 지금 제가 설명한 말이 여기 나오네. 개인 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분의 1이면요 절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한 3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애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4번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여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금민주 씨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4번이 틀렸는데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에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폐업을 했다면 오늘부터 25일을 세는 게 아니라 다음 달 25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 설명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8월 9일 날 폐업한 회사나 8월 30일 날 폐업한 회사나 신고 납부 날짜는 똑같아. 언제? 9월 25일. 예.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아시겠죠?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죠? 네. 자, 면세사업자. 우리 학원과 같은 곳이 면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 못 받습니다. 왜? 학원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맞았습니다.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 같은 협력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선생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니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 달에 그때 내야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협력 의무라고 해요. 협력 의무. 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는 못 해주지만 이것 좀 협력해줘. 예.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협력을 합니다. 세금은 공제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 매입세금계산서 가지고 있는 거, 컴퓨터 살 때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1년간 모아두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뭡니까?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모아둘 필요가 없어. 예,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출력하면 돼요. 거기에 다 모아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예, 여러분 면세제도는 바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나? 4번이요? 4번이 면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면세를 포기하려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수출을 하려고 한다든가 과학, 기술, 연구 분야 이런 경우에만 면세 포기 신청을 받아줍니다. 예. 그냥 선택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이 면세 우리 다음 과세 기간부터 우리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로 할래요. 그러면서 매입세 공제 받을래요. 이거 안 받아줍니다. 예. 왜?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또 과학기술 연구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전자세금기 단서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기단서를 말한다. 맞죠? 2번 전자세금기단서의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된다. 요거 틀렸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도 물론 포함합니다. 법인은 모두 해당이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죠. 예. 그러면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예, 나머지 밑에 두 가지 3번과 4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기단서 발급 및 수치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맞고 4번 전자세금기단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기단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한다. 우리 배웠잖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보다는 이 재무회계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조금 까다로운 게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게 한두 개 있음으로써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여러분은 몇 개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느냐 하면은 한 10개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네. 어려워서 못 푸는 거 한 2개 있다고 치고 알아도 또 이게 알긴 아는데 이상한 게 좀 꼬여가지고 한 3개 틀렸다. 그러니까 어렵고 꼬여서 좀 한 3개 틀렸다. 뭐 해서 모두 5개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개는 맞춘다. 내가 10개도 못 맞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론 공부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